10% 반등했다면 코스닥 오늘 BM,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평균 반등률까지는 올라갔고 LB세미콘도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해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근데 이제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여기 LB세미콘이 오늘 외국인이 좀 훅 들어와 줬으면 한 3-4% 올랐을 텐데 여기 보시면 LB가 저도 보유 중이라서 좀 자주 봤는데 이제 6월 25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코스닥의 정기 변경 특히 여기 보세요. 6월 19일 6월 13일 보세요. 투신이 하루에 30만 주씩 40만 주씩 팔은 거. 이게 왜냐하면 코스닥 150에서 이번에 편출됐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거 다 던진 거야.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그게 다 해소가 되니까 6월 중순부터는 최근에 더 나올 거는 없어. 수급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 보면 6월 이제 다 나오고 나서 소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기 변경인지 로스콧인지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하게 나오던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고 나니까 주가는 일단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는 가격대가 6,100원에서 200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 좀 가볍게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7,000원까지. 근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거래가 터지거나 수급의 주체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그게 포인트고 오늘 이제 다시 두산 테스나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그널 그런 이유고 두 번째 두산 테스나의 보고서가 나왔어.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싸다. 오늘 보고서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나 오늘 두산 테스나 한번 보고서 나왔어. 이유는 SOC와 CIS 얘기 나오는데 이 오사트 기업들이 최근에 아직 좀 어렵다 해요. 전반적으로 업계 분위기가. 특히 삼성이 비메모리나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 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국내 오사트는 삼성이 좀 잘 해줘야 특히 삼성 밑에서 물량을 받는 것도 꽤 크고 그 다음에 물론 OLED도 있죠. OLED는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그 다음에 CIS 이미지 센서 쪽은 엑시노트가 잘 되든지 잘 돼야 되는데 삼성의 엑시노트도 잘 되고 삼성의 AI를 접목시킨 삼성의 스마트폰들이 좀 잘 돼줘야 스마트폰의 고사양의 요구들이 계속 생겨져야 되는데 이 AI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채집하려면 삼성이 그렇게 지금 스마트폰 쪽이나 잘 나가고 있지 못하니까 맥을 못 쓴 측면들이 있었지만 두산 테스나가 멀티플 11배이고 전반적으로 올해 상저하고의 어떤 실적이 전망되면서 반등을 했고요. 두산 테스나의 반등은 오사트 기업 피어 그룹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반등 시그널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또 주담 통화를 해보니까 2분기 실적은 흑자 전망을 할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2분기는 실적이 흑자 전망.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4분기 만에 흑자를 찍는 거고요. 작년 YOY 실적으로도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 4억 정도인데 YOY 당장 3, 4분기를 예측하기 힘들죠.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은 좀 희망찬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IR에서도 모르죠. 가봐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런 위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LB 쪽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힘을 못 쓰긴 해요. IR이 조금 약한 건 있죠. 사실은 어떤 기업은 2분기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힘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 의하면 2분기가 일단은 흑자 전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LB도 아까 봤지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반등, 오사트 피어 두산 테스나의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잘 나온 거, 삼성의 관련된 라인, OLED 쪽에서의 업황 회복 스토리,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에 따르는 스토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흑자 전환 10억, 20억, 30억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한 크기도 중요한데 10억이 나오든 30억이 나오든 50억이 나오든 이게 뭐 때문에 나왔는지, 이게 예를 들면 OLED의 제조사들의 OLED 채택률이 뭐 좋아져서 DDI 907의 매출이 이제 증가했고 앞으로 북미 고객사를 필두로 OLED가 채택돼 있는, 특히 OLED가 AI 시대, AI 디바이스 시대에 전력 효율성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LCD보다는 전력적인 측면에서 OLED가. 그래서 OLED의 채택이 AI의 디바이스의 탑재가 늘어나고 특히 앞으로 뭐 VR이나 뭐나 이제 고사양을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확대될 거다. 살아난다. 근데 이번에 2분기가 흑자 전환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좀 반등이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차트에서 섣불리 얘기하긴 힘든데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일단은 6월 중순까지 무지막지하게 나오던 기간 로스코 정기 변경에 대한 뭐 어쨌든 어거지 매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는 듯하고 그거는 이미 이제 이슈가 끝났고 여기에서 다지면서 2분기가 만약에 흑자 전환이 맞다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둘째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는 LB도 반등을 좀 모색할 것 같아요. 모색. 네. 반등을.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5%가 오를지 10%가 오를지 뭐 어떻게 한번 좀 잘 스토리텔링 되거나 뭐 요새는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번 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두산 테스나와 같은 오사트 대장 이제 피어에서도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올라주면 LB가 좀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뭐 낙폭과대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LB가 굉장히 특별하고 LB 하나만 뭐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보유 중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LB 하나만 넣고 봤을 때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로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흑자 전환의 이슈가 있는 포인트를 이제 미뤄봤을 때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반등을 한번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보유 중이고, 마이너스 10,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물타기를 꽤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요. 뭐, 많이 빠졌는데. 네, 아무튼, 저도 좀 보유 중이고, 그 다음에 아까 SBI? 이거 얘기한 건가? SBI?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야놀자그 뭐 그거는 온수동 불온인데 뭐 주담대까지 받아서 운용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건 뭐 진짜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하는데 니는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나는 안 한다, 나가 안 한다고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5월, 6월에 주식 담보대출을 한 30%까지 제가 저를 말씀드렸죠. 한 30%까지 이렇게 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빠지길래 종목들이 그냥 뭐 아껴서 물을 탄다고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새롭게 신규 가는 주식 좀 살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단타, 단기 뭐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담보대출을 30%까지 제가 이제 받았어요. 뭐 이제 조금 이제 오르면 이제 라이언 일병, 소위 말해서 라이언 용병을 사온 거죠. 용병을 정규군으로 밀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어떤 여러 주가의 컨디션을 보면 와 진짜 이 정도면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꽤 있었어요. 쓰기도 했고 뭐 우리는 특히나 써본 적도 있고 쓰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알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달 정도, 뭐 보름 정도 좀 단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요령도 알고 있어서
뭐 주식담보대출을 현금이 없을 때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온수동 불온이 있을까요? 하는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내 기준에서 혹은 또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그거를 써도 된다 안 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내 얘기만 할 뿐이야. 나는 최근에 그렇게 했다. 나는 최근에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각자 상황이 다른데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겠어. 좋은 하루 되세요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좀 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오 플러스. 야, 이거는 좀 최근에 관심이 많이 받았잖아. 와, 힘겹게 올라간다, 힘겹게. 이게, 사실, 계속 이제 막, 뭐, 바이오 좋고, 실적 좋고, 이렇게 하고, 막, 모병용 애널리스트 또 막, 요새 계속 푸시하고, 그 텔레 개체 있으니까, 개별 채널. 근데 이제 이게 버거운 거야. 이게 사실 차트가, 예를 들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그냥 차트가 단순히 여기에서 보고서 냈으면 오히려 한 8,500원까지 쉽게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 이 그림에서 냈으면 오히려 8,500원, 8,000원까지 쉽게 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타이밍에 보고서를 낸다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이게 참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거야. 여러분 누가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빠졌고 싸니까 부담 없고 뭐 그래서 싸니까 더 잘 갈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차티스트나 차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수급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가 더 버거워요. 이렇게 많이 온라인 자리에서 오히려 내는 게 훨씬 쉽다고. 근데 이제 아무튼 버겁지만 최근에 바이오 플러스도 꽤 시장 섹터에 뭐 바이오 쪽 얘도 결국은 뭐 필러 보톡스제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조정을 받는데도 역시나 근데 변동성이 좀 크긴 크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사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다행이고 왜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보다는 좀 올라왔으니까. 지난주인가? 캠트도 뭐 괜찮죠. 캠트도. 네, 캠트도 지금은 일단은 뭐 요거 봐야 돼. 일단은 첫 번째는 YC캠. 최근에 뭡니까? 유리시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YC캠, 주성 엔지니어링, 필옵틱스, 예, 뭐 요런 거나 유리기판, 유리기판 얘네들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유리기판주들이 고점에서 꽤 조정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뭐 YC캠, 이 차트 비슷하잖아요. 이거 YC캠, 뭐 캠트로닉스까지.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캠트로닉스를 유리기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유리기판 테마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일단 유리기판은 비풀은 조정 심해 봤을 때 마이너스 좀 물릴 텐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하나 유리기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HBM만큼 나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테마라고요. 왜냐면 방향성이 확고하거든.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계속 디램이나 디램을 이렇게 이제 여러 층을 적층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3월 인터넷이라든지 앞으로의 시대는 반도체가 그 용도에 맞게 쓰임들이 각양각색으로 최적화되어야 되는 시대에 반도체도 여러 가지 CPU, GPU 해서 이게 패키징이 더
그러니까 고단화되는 이제 분위기인데, 결국 판때기를 할까? 우리 판을 갈아엎자. 이번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죠. 아, 이번에는 판을 갈자. 어차피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누구신가? 처음 인사드려요. 어차피 그건데 잊어야 할. 고맙습니다. 종목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종목이 뜰 거야. 괜찮아 이 노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사사사. 이거 괜찮네 이 노래. 갑자기 개사가 떠오르네. 고맙습니다. 그치.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캠트로닉스나 이제 대장, 약간 이제 유리식격 중에 필옵틱스 대장격이죠. 그 다음에 YC캠 소재, 요런 것들은 어떻게 바닥을 다지고 튀어 오르는지 봐야 되죠. 왜냐면 꽤 매력적인 다시 구간대에 진입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큰 흐름에서 방향성이 변하지 않는 키워드인 유리기판이라면, 이거 보세요. 얘 121선 2만원이에요. YC캠 보세요. 필옵틱스 이제 밑에 19,500원이죠. 121선 보세요. 캠트로닉스는 여기 밑에 25,000원이죠. 이게 거의 이제 유리기판의 약간 대장급들 애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거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요 세 종목 캠트까지 묶어서 반등할 타이밍 거의 다 왔어요. 왜냐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그 방향성이 있는 키워드의 주요 기업들이 이 121선이 무너져서 주구장창 무너진다 생각 안 해. 예, 적어도 여기에서 다져가지고 다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캠트도 거의 언제 반등이 나올지를 보는 거지, 더 크게 하락할 두려움을 가질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 그래봤자 뭐 25,000원 한번 위협할 정도. 예,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도 실적주예요. 1분기가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올해 가이던스가 6천, 지금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올해 캠트로닉스 가이던스가 6,100억의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얼마다? 430억인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못 갖고 왔어요. 아무튼 올해 나름대로 실적 600억이랬나? 500억. 일단 올해 그 실적이 400억 아니면 600억이요. 제 숫자가 좀 헷갈려요. 6천억에 400억으로 해요. 430억인 것 같다, 여러분. 네, 아마 다시 다음 주에 내가 갖고 올게요. 지금 찾으려면 시간 걸려. 6,300억인가 400억. 거의 이제 매출액은 하이탑을 찍을 것 같고요. 2022년 이상? 아니면 6,100억인가 300억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3개년도 5년 만에, 한 4, 5년 만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400억 이상이에요. 무역 그는 가이던스예요, 회사가. 그러면 1분기에 125억을 했으니까 분기마다 한 90억, 한 100억씩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워낙 1분기가 좋아가지고 QQ로는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2분기에 QQ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캠트로닉스는 좋아지는 구간이고,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더 좋아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뭐 애플 시각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PM GA인가 그 EV 반도체 소재하고 있죠. 뭐 캠트로닉스도 업황이 자율주행 쪽이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날 사업부가 좀 작으니까 그 다음에 TV 세트 쪽이랑 스마트폰 무선 쪽이나 이런 쪽이 큰 이슈는 아닌데, 뭐 OLED 쪽이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고, 애플 고객사로 채택되면서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쪽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쪽이 앞으로 퍼포먼스가 좀 날 수 있으니까 회사도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보면 캠트로닉스도 뭐 지금 포인트에서는 충분히 뭐 볼만한 가격으로 다시 왔다 싶어요. 저는 다시 캠트로닉스를 그때 왜 3만원 찍고 막 갈 때 못 샀다, 야 이거 내가 살라 했는데 못 샀다, 뭐 놓쳤다, 뭐
그러면 이제 26,000원, 5,000원이면 이 가격이면 이제 이거 충분히 가격. 캠트로닉스가 적어도 미래가 있는 기업이야. 나 옛날 공부해보니까 저기요. 뭐 단기에는 모르겠지만 캠트로닉스 참 미래가 있어. 좋아. 그럼 121선. 그런 주식이 121선 오면 이제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내가 모르고 야 저건 나 모르겠어. 나 저 주식은 몰라. 나 관심 없어. 뭐 나는 캠트 원래부터 잘 모르겠어. 뭐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봐도 돼. 근데 난 저거는 공부가 돼 있고 나는 저 미래가 있는 기업이라고 확실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기업이 빠져서 121선에 금방이 온다. 시장에 갑자기 뭐 큰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장 리스크가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별주 종목 중심으로 캠트로닉스가 다시 121선 정도 왔다면 관심 가져야 되고 이거 뭐 피롭틱스, YC캠 이런 거 다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흐름이 와서 같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좀 어서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 뉴스야. 그냥 그래. 요거 보면 요거 뭐 MS랑 아마존도 한국의 사스 해외 진출을 돕는다. 아 주요하죠. 최근에 이제 사스 관련주들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글과 컴퓨터도 그랬고요. 여기 보세요. 플리토 보세요.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 그 다음에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아이센스 오늘 반등했네. 그나마 자사주로 사고 있는 아톰은 덜 빠진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은 AI, 이스트 소프트 이거 이런 거 주식 갖고 처참하지 않아요? 심하게 빠졌다고 최근에. 심하게. 근데 일단 이제 그 AI 혁명의 시대에 반도체 기업이 상반기에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반도체를 가지고 가서 뭐 할 건데잖아, 이제. 그게 계속 주제예요, 앞으로. 그거 반도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AI를 가지고, 과연 어떤 이익을 창출하느냐인데,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존이랑 이제 MS예요, MS. 얘네들 다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국내 사스 등 글로벌 사스 기업들을 자기네 클라우드로 유치를 해서 키워야 자기들도 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마존과 MS가 국내 사스 기업이랑 뭐 협업하거나 국내 사스 기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아마존이랑 MS 플랫폼으로 경쟁력 있게 들어간다면 이런 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 피어 그룹들에서 누가 하나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그래 한컴이 상한가 갔다 이러면 다른 것들도 들썩들썩 한다고요. 결국 종목 안에 어떤 섹터 안에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 섹터들은 상위 하나씩 나와줘야 그 특자 하나가 뭐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안에 중에 뭐 점상 두세 방씩 한번 가줘야 다른 것들도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뭔가 이제 뭐 들파리듯 피라미드 몰리니까. 요런 것도 이제 좀 꽤 좋은 뉴스이죠. 예, 요런 것도 꽤 의미 있고, 요런 일단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한컴돈을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엠노 같은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 SDS와 이제 엠노, 삼성 그룹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삼성의 사스, AI가 접목되어 있는, 구매 공급망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연초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엠노가 올해 들어서는 힘을 못 썼죠.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뭐 아무튼 엠노가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그 소위 비용을 절감하는 회사의 포인트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최근에 카페24가 조명을 받았어요.
왜? 카페24가 인력을 100명 정도 줄이고도 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니까 매출이 늘지는 않아도. 왜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인력들을 많이 줄여도 요새 뭐 AI로 다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유튜버의 영상 구매의 플랫폼 솔루션을 카페24가 전담하고 맡으면서 먼저 거의 약간 대장 포인트가 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앱노도 어쨌든 저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고, 특히 요 기사 좋습니다. 앱노가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5월 31일 날 삼성전자랑 차세대 구매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뉴스인데 금액은 494억. 작년 매출의 78%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도 4월 말을 기준으로 700억이고 2분기 말을 기준으로도 1000억입니다. 올해 실적이 매출액 706억에 영업이 56억. 뭐 최근에 뭐 조금 가이던스가 상향되기도 하는데 수주 잔고는 자꾸 늘고 있어요. 시총이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영업이 50억 정도 수준이면 멀티플 뭐 110배 멀티플의 의미는 아니죠. 근데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가 저는 약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앱노가 삼성 SD인가 이거 보면 글로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를 간답니다. 북미. 올해 하반기에 AI 기술력과 디지털 노하우를 제공해서 앱노가 뭐 CS 공동 개발한 SRM SaaS를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가는데 올해에 지금 북미 지역에서 마케팅하고 있고 올해 안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앱노 같은 회사가 북미로 간다 이러면 글로벌 회사일 거 아니에요. 뭐 조그맣게 이름 없는 회사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북미로 간다 이러면 뭐 밸류가 달라질 수 있죠. 네, 앱노 같은 회사들이. 네, 이제 앱노도 이게 바닥이지만 그러니까 앱노 같은 경우들 한번 계속 이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앱노 자체도 그렇지만 국내 AI SaaS 업체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앱노도 보고요. 계속 지금 이게 지금 막 사야 돼 이 느낌보다 계속 추적 관찰할 기업이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요. 밸류업. 뭐 세제 개편도 있고 다시 이제 최근에 밸류업이 뜹니다. 금융주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현대제키아처도 마찬가지지만 한글과 컴퓨터도 앞에 분위기도 말했지만 밸류업 종목이에요. 작년 이제 연말 배당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매년 순이익에, 그러니까 영업 그 지급 현금 흐름의 범위에서 순이익 개념하고 좀 다른데 25%에서 30%를 배당을 하고 매년, 올해는 아직 결정한 적이 없는데 매년 자사주 매수 또는 소각도 더불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꽤 빠져있고 최근에 그냥 전체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어요. 한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컴도 사스 얘기 나오죠. 최근에 한컴도 좋은 유선 다 나오고 있어요. 한컴 독스, 베타, 뭐 스웨덴, 뭐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부터 해서 뭐 네이버, 엔디비어 협력의 파트너사 부각에 뉴스가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뉴스는 최근에 나온 뉴스 한컴 관심 있어서 보면 야 이래도 못 가나. 역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최근에는 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국내 AI SaaS 업체들은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다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한컴도 뉴스가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요런 아까 앞에 분위기 SaaS 글로벌 아까 MS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한컴이 괜찮을 거예요. 올해는 한컴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1분기에 별도로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2분기 약간 성수기예요. 근데 작년에 뭐 350, 140 워낙 잘 나와서 뭐 이번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컴도 실적으로 분위기가 부각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이제 실적도 왔죠.
그리고 사실 한컴도 밸류업 관련주예요. 그것도 AI 사스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로 갈 수 있고, 한컴은 글로벌로 갈 수 있고, 국내 사스고 AI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 밸류업 관련주이고, 뭐 실적 시즌에, 그러니까 이제 한컴도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는 시점이고, 이 가격은 매력적이죠. 근데 섹터가 최근에 너무 소외받았어요. 주식은 매력적인데 섹터가. 예. 그리고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사스 AI 기업들이 아직도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아요. 지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직. 근데 그래도 한컴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고, 한컴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스 AI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관심을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최근에 급락했어요. 한두 개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뭐 진짜 예? 무서울 정도로 급락했다니까요. 무서울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섹터 흐름이 돌아선다면 아까 뭐 엠노라든지 한컴 같은 기업들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한컴이. 그러니까 사스, 인터넷 사스, AI가 다시 조명받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한컴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다시 조명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의 가치님 말씀처럼, 그래서 해외 법인이 있잖아요. 저 얘기 때문에 한컴은 외형 확장하려면 상형부터 바꿔졌나요? 공공기관이면. 그래서 우리는 한컴을 보고 있지만 한컴은 그거 잘 모르고 한 얘기야. 지난번에 물적 분할했잖아요. 한컴이 작년 말에. 그거 왜 하냐고 뭐 다 떼자고 그 주가 안 갈 때 물적 분할한 게 SDK 뭐 하여튼 한컴. 그거 아예 해외 사업명을 별도로 물적 분할 떼버렸어요. 한컴도 그거를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영업 안 해요. 어차피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뭐 우리는 모르겠죠. 그거는 새로운 외국계 법인이 있고, 외국인들이 한컴의 사스를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는 한컴의 영업 직원들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안 해요. 새롭게 물적 분할까지 해버렸는데, 아예 사업 파트를 아예 독립해서 거기 사장을 새로 줘버렸다니까, 김현수 대표가. 그러니까 떼낸 거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는 없죠. 이건 국내 영업은 국내 영업 해야 되니까.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을 작년에 물적 분할 시킨 게 그 이유 때문이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가 다시 좀 떠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컴은 실적 시즌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왜냐면 돈 버는 AI라는 이제 이름을 확실히 성장하는 돈 버는 AI로 성장한다. 이건 한컴의 타이틀이고, 추주하는 밸류업에도 한컴은 뭐 이름을 갖다 드밀 수 있죠. 네. 개미전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뭐 개미전투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비전은 뭐 저도 뭐 저번에 얘기했고, 그리고 놀라야 풍산 너버블 백화사 FN테스 소소하게 수익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못 사서 아쉽네요. 한컴 LB 좀 더 보강해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풍산 어버브 리가캠 FN 테스. 백학수 형님은 종목주가 좀 많으신가 봐. 아무튼 다 좋네요. 풍산 오늘 구리 풍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하이비전도 이제 분할 매수를 했더니 오늘 뭐 마이너스 3.3% 정도 했더라고. 저는 물량은 좀 더 늘렸고요. 뭐 121선에서 반등하고 괜찮게 보여져. 2분기 실적도 있고. 뭐 아무튼 하이비 나 괜찮다고 봐.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또 하이비를 보는 관점이, 지금 어쨌든 AI를 가지고 앞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말고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이 뭐예요? 회사가 어디예요? AI를 가지고 앞으로 돈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기대를 갖고 있는 회사. 뭐 애플, MS 정도잖아요.
오픈 AI를 갖고 있는 MS 실질적으로 AI를 탑재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특히 애플은 단순히 디바이스 회사는 아니잖아요.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애플은 개발자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이 그 AI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디바이스에 탑재시켜서 다시 한번 이 AI의 혁명을 부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애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시장의 시선은, 그러니까 AI 혁명이 더 가려면 엔비디아 받고 MS 걸고 애플까지 해서 흐름이 가야 된다고. MS든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하여튼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쏠린 이제 눈이 애플이에요. 눈이.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세상에 이제 관심을 받을 거다. 애플이 저걸로 어떻게 하반기에 나올지. 그러면 뭐 아까 캠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서는 애플이면 OLED 관련 쪽, OLED 관련 주도. 그 말고는 뭐 나는 국내에서 뭐 하이비전이라고 보니까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하이비전이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올라갔다 빠졌고 올라갔다 이게 빠졌으면 어쨌든 뭐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여튼 여 밑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다지다가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더블 갈지는 몰라도 다시 뭐 이쯤치에 뭐 잘 싸게 사놓으면 뭐 애플 일정이나 애플 흐름에 따라서 다시 10%, 15%, 20%, 뭐 최대한 30% 정도까지의 뭐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 그냥 하이비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뭐 실적도 기대감이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뭐 최근에 뭐 아까 뭐 시청역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났고 9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버스 기사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일단 페달 블랙박스, 이거는 작년 뉴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자동차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다라고 국토부에서 작년에 이미 이제 제조사에 권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현기차겠죠. 자동차 제조사에서 한 말이, 이것은 국제적인,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이걸 의무화해버리면,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지면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안 맞다. 특히 외국의 수입차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저게 의무 설치가 되어버렸을 때 무슨 무역이나 이런 뭐 그런 측면에서 저게 약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달아서 거절합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EDR이 이제 시청력 나와봐야 알겠지만 EDR 자체로는 뭐 페달을 밟았는지 뭐 저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급발진 의심 사례가 한 730여 건 정도가 있었다는데, 이때까지 신고가 단 한 번도 제조사의 문제로 결정 난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EDR이라고 해서 그 5초 정도 기록되는 장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저 페달, 실질적으로 페달을 비추는 저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실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버스나 택시에는 이제 달려있는 데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뭐 버스나 택시나 상용차들은 뭐 의무화 한다든지 특히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페달 블랙박스, 실질적으로도 페달 블랙박스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요게 14만원에서 한 20만원이고요. 팅카한데도 물어보니까 저게 아예 지금 이제 앱스토어로 달면 기존에는
블랙박스가 뭐 2, 30만 원이면 산다면 페달 블랙박스까지 같이 설치하면 뭐 50 정도 프리미엄급에서 달릴 수 있는 옵션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고 사람들 얘기가 되면 뭐 블랙박스 업체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특히 국내 블랙박스 시장이 최근 3년, 4년간 정체였어요. 근데 이제 요게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뭐 팅크웨어 주식도 이렇게 올라왔고 파인 디지털이 이제 상장된 블랙박스인데 아직 크게 테마가 안 왔어요. 왜냐면 텔레그램에 제대로 돌지도 않았고 그냥 시장에서 뉴스 나와서 뭐 조금씩 팅크도 꿈틀꿈틀 되는데 한 번은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결국은 저걸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지 말고요. 나는 이제 저거 난 결국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캠이거든요. 인캠. MC넥스나 제가 뭐 자동차 카메라 파트론이나 세코닉스 같은 데 가봐도 앞으로 자율주행이 오면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게 결국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오면 반대예요. 제조사들이 인캠을 달아야 돼요. 왜? 자율주행 레벨 4나 5가 오면 미친놈들이 있거든. 야, 이거 자율주행이라도 레벨 이제 3나 4 정도 가면 자율주행이라도 전방 주시 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3나 4가 오면 손은 떼도 돼. 발도. 근데 전방은 주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 테슬라 운전자들 그 미국의 영상 봤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안에서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맥주를 마시다든지 뭐 음악 틀고 파티를 한다든지 존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발생해.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적어도 경고음이 울리면 바로 핸들을 잡는다든지 하는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차 레벨 3나 4가 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 제조사 책임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조사가 그냥 기본이 그때는 제조사 책임인데, 지금 무조건 이제 운전자 책임이 기본으로 되지만,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무조건 기본이 제조사 책임인데, 그러면 제조사가 안에 인캠으로 운전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 보호나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만. 결국은 이 흐름이 지금은 마치 페달 블랙박스 같은 게 설치되면 제조사한테 불리하다 할 수 있어서 제조사가 거절하지만, 요 흐름이 애매한 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인캠,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인캠이 설치되는 것이 제조사들한테 유리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제화가 되면 의무화로 되지는 않겠지만 뭐 보조금 같은 것들이 되면서 제조사가 기대하는 게 그거죠. 하기는 하되 보조금 줘라 65세 하고 뭐 인캠 설치 보조금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나내면 제조사도 이득이라고요. 어차피 그 앞으로 다 지네들도 다 필요해서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게 논란이 되고 방향성은 결국 페달 블랙박스도 있겠지만 인캠에 대한 논의로 흘러가야 되고, 향후 자율주행의 흐름에서는 제조사들이 운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촉발된 이것이 앞으로 계속 법제화, 의무화 단계별로 나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게 트리거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 주문도 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물론 약간 테마성은 테마성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떠나서 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키움에서 팅크 보고서가 나왔는데 검색이 안 되는 이유는 요게 이제 그 김학준 애널리스트라고 팅크웨어 최근에 이제 스몰캡 종목들 요거 냈더라고. AP 시스템, 뭐 팅크웨어, 그 다음에 뭐 몇 개 종목 있던 HB 테크놀로지 등등 해서 뭐 몇 개 좀 뭐 실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스몰캡 종목 3-4개, 뭐 4-5개 정도를 내는 데 있어서 팅크도 한 꼭지 보고서처럼 냈어요. 근데 뭐 딴 거나 뭐 모르겠고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를 줬어요. 김학준 애널리스트가 2분기에 그 키움에서 한 거는 매출액 1605억에 영업이익 181억. 와,
좀 세게 썼죠. 실적이. 매출액이 1600억에. 너무 세게 쓴 것 같은데. 근데 다행이에요. 저 보고서가 전혀 이슈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만약에 뭐 저기에서 보고서 나왔지만 따로 하나 나온다면 뭐 하나 더 나올 약간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뭐 어디 이제 개별로 하나 나와서 실적 기대감으로 저렇게 세게 서서 쭉 오르면 리스크야. 너무 실적을 세게 써서 1600억에 180억은 영업이익은 그렇다 쳐도 매출을 너무 세게 썼어. 왜냐면 불박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매출 볼륨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매출이 잘해봤자 1분기도 불박이 한 200억 줄어가지고 매출은 글쎄 내가 봤을 때 매출은 잘해봤자 1500억 그러니까 1400억? 1400억, 1500억, 1600원 진짜 세게 썼어. 영업이익은 180억인데 저는 한 150억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괜히 높이 얘기했다가 뭐 덜 나오는 것보다 그냥 뭐 무난하게 얘기했다가 더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근데 아무튼 실적은 키움이 얘기했던 실적이 더 놀랍죠. 180억이면 만약에 혹시나 180억 뭐 150억만 나와줘도 팅크가 상반기에 영업이 200억을 찍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뭐 1분기 원래 비수기고 제일 실적이 안 좋은데 1분기 50억 찍었으니까 3분기 약간 주춤하고 또 4분기 좋은데 3, 4분기까지 보면 올해 400억 이상 한다는 얘긴데 만약에 150억만 나와줘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너무 싸죠.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실적 시즌에 아무래도 사실 블랙박스 아니라도 저 페달 블랙박스 아니라도 사실 팅크도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 페달 블랙박스는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팅크도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페달 블랙박스라는 좀 이슈까지도 뭔가 하나 기대감에 덧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은 그래도 실적으로 보고요. 페달 블랙박스는 조금 가십적으로 한번 기대로 뭐 좀 테마가 그래도 한번 같이 와주면 좋으니까 안 와줘도 실적이 좋으니까 좀 반등해 줄 거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까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뭐 그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 개미전투 막 1200억 뭐 근데 거기에 막 글쎄 그러니까 미인님 맞아요. 뭐 그 팅크도 그러더라. 기존에 블랙박스 설치된 거에 있어서 같이 설치돼요. 그러면 뭐 팅크가 진짜 수혜지. 왜냐하면 지금 블랙박스 제일 많이 애프터 시장에서 제일 많이 깔려있는 블랙박스가 팅크 거니까. 기존에 아이납이 깔려있는 거에서 옵션으로 깔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저게 페달 블랙박스가 저게 있어야 CCB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거 이제 기존 블랙박스에 저거 추가하는데 뭐 15만원, 20만원만 더 준다 하면 아니면 앞으로 블랙박스 한다면 저도 페달 블랙박스 깔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업계에서 많이 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고 특히 고령 운전자들 이제 두는 자녀분들이 아버지 뭐 어머니 이게 뭐 차에 달는 문의나 아주 최근에 실질적으로 문의가 진짜 많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시장은 핫해요. 뉴스는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종목은 팅크웨어도 그렇고 뭐 파인데이터도 그렇고 아직 크게 테마를 탔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냥 꿈틀댔다 정도지. 근데 아직 저 페달 블랙박스 이슈가 끝낸 건 아니고 약간 그 허웅 민주당의 허웅 요거 봐야 돼요. 허웅 민주당의 보세요. 허웅 페달 블랙박스 이게 아니고 도연이법 도연이법 아닌데 뭐 아주 그때 검색에 나오던데 아무튼 그 작년에 그 도연이법 국회에 발의된 게 있는데 21대에서 폐기됐거든요.
도연이법 알죠? 그 할머니가 손주 그거. 그게 이제 다시 요번에 22대 때 다시 이제 그 법안이 발의돼야 되는데 요번에 이 사건으로 약간 요런 것까지 좀 뭐 고령 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지원이나 요런 것까지 좀 법이 보완돼서 발의돼야 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구체적으로 뭐 법안 발의라든지 그 정치권에서 사실 저 이슈를 가지고 아직 근데 제대로 된 조사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후에 나오면 한번 이제 그때 좀 정식으로 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전 입찰 경과 임박. 근데 저는 원전 관련주들을 좀 방향성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거는 미 대선 때까지 11월까지는 트럼프 관련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다 전기가 부족하고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데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여전히 대장인데 바이든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밀고 있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 트럼프는 원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차별화될 거라고. 원전. 그래서 이 한전 기술, 한전 KPX 뭐 이거 하여튼 이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인사이트는 없는데 한번 이거 계속 봐야 돼. 손이 선뜻 안 가긴 하는데 저는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이런 섹터 중에서는 원전 섹터를 꽤 주목해서 볼 필요가 계속 있다고 생각들어요. 한번 여차하면 대형주, 이쪽에선 중소형주 말고 좀 대형주를 하나 편입해볼까 생각도 있고 미국의 원전 역수출, 뭐 두산 에너빌, 두산 에너빌도 있고. 예, 많이 올랐네 벌써. 두산 에너빌은 대장이네. 두산 에너빌을 차라리 요새는 이렇게 많이 오른 대장주를 가는 게 맞나? 아무튼 근데 원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이 뭐 저가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고. 적어도 뭐 미 대선까지 원전이라는 이슈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갈 에너지 섹터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갈 모멘텀 수급들이 우선순위가 원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예. 특히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뭐 두산 에너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5년 동안의 정책,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뭐 국내 지금 현 정부에서 원전을 밀고 있기도 하고 원전은 정책 관련주로서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상장 접수가 아니에요. 기술특례 심사 신청. 그거는 이제 6월 말에 했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나오는 상장 접수가 기술특례 심사. 그거 이제 60일 걸리는 거. 그러니까 6월 말에 했으니까 45일 걸린다 했나? 6월까지 냈고 그거는 45일 걸리는구나. 8월 중순 정도의 결과가 아마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기술 특례에서 통과를 하면 이제 청약, 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IPO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8월 중순에서 60일이죠. 6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장 청구를 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2달이니까 그렇게 해서 청약 공모까지 30일입니까? 40일. 그래서 11월 초나 중순 상장 이렇게 되는 일정이에요. 빠르면 10월 뭐 말이나 아무튼 지금은 기술 특례 심사를 이제 청구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장 청구했다면 뉴스에 나올 건데 기술 특례 심사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대충은 이제 일정은 11월 초 정도까지 상장? 11월 전후? 그때 이제 상장 되는 거고. 근데 이미 기술 특례는 작년 말에
뭐 한 1억 돈 주고 외관 법인에서 예행연섭에서 A+,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특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아이나비를, 아까도 했는데, 아이나비 2분기 실적을 좀 잘 만질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근데 사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계속 불박이나 로봇만 보는데, 아이나비도 2분기에 상장 전 이제 분기잖아요. 이제 심사 들어가는 3분기까지. 그렇죠. 이제 2분기 실적 가지고, 상반기 실적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서류 가지고 평가를 받으니까, 아이나비도 영끌을 한 거야. 이제 끌어모아서 2분기, 1분기, 2분기는 뭐 지났고, 2분기를 좀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2분기 아이나비도 뭐, 담은 10억이라도, 혹시 20억이라도, 아이나비도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뭐지, 결산하는데 뭐 시간 걸리가지고. 나토. 예. 대통령이 나토 가고, 야,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러시아나 북한이랑, 사실 다시 이런,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결정이긴 한데, 방산주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풍산이 시간에서도 한 1% 더 올랐어요. 그리고 풍산이 오를 타이밍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구리. 제가 이거 지난번에 구리 좀 산 거, 지금 수익률이 한 4% 정도 됐더라고요. 네, 한 3.8%인가? 제가 지난번에 분할 매수로 구리 좀 산다 한 거, 지금 한 3% 좀 넘었어요. 네, 구리 산 거. 구리도 반등했죠, 최근에. 네, 구리도 반등했고, 구리 반등에 힘입어서, 뭐, 탄약 지원한다 하니까 풍산이 사실은, 이 구리 반등의 흐름에서 풍산이, 이번에 대통령 나토 뭐 정상회담 흐름에서 풍산도 잘하면 2분기 실적은 제가 따로 체크 안 했지만 풍산도 뭐 사실은 이 분위기라면 충분히 전고점 뭐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방산주 중에 다 전고점 넘었어요. 네? 방산주 중에서 뭐 풍산만 뭐 저렇게 있으니까 풍산도 뭐 못 가라는 법 없죠. 뭐 이런 것도 다 정보 좀 하고 조정받은 상태니까 풍산도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흐름에서 탄약 지원이 핵심이 될 거니까 구리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좋아 보입니다. 뭐 갤럭시 언팩, 뭐 갤럭시 D 프로, 갤럭시 폴더, 파이넴텍 나왔죠 뉴스? 주가는 잘 못 올랐지만 뭐 파이넴텍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나왔죠? 예, 파이넴텍. 예, 이거는 그래도 기뻐해야 될 거니 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크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파이넴텍이 아무튼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 나왔고 최근에 연기금이 사는 거는 최근에 연기금이 사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6만 주씩 그죠? 이 파이넴텍. 그때 투신이 팔고 있어요. 뭐 이렇게 넘기는지 모르지만 수급이. 나름 손바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이넥텍 같은 주식을 연기금이 6만 주식 들어오는 거는 계속 의미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야 되는데 투신이 또 그만치 팔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갤럭시 폴더 언팩을 앞두고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파이넥텍도 뭐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투신이 나오지만 뭐 이거 조금 해소가 되면 한번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뉴스도 나왔고, 예, 갤럭시. 그럼 이제 피어 그룹으로 뭐 KH 바텍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힘 못 쓰죠? 예, 원래 같으면, 원래 폴더폰 힌지는 얘인데, 얘는 힘 못 쓰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봐도, 스마트폰 관련주 자체가 크게 관심은 없지만, 지금 제가 봐도 KH 바텍을 사는 것보다는 파이넴텍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 차트나 분위기나, 모멘텀이나. 뭐 아무튼 그렇다 여기까지 뭐 나왔다 뭐 하는 정도 얘기 드리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